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건강 함께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어제 내린 장맛비로 상암은 23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한데요. 다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또 네. 비 소식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는 언제까지 내리는 걸까요?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주말까지 장맛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한결 안심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 낮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과 울릉도에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고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북 동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20mm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 낮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 10에서 50mm, 일요일에는 영동과 경북에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는 일요일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2.9도, 강릉은 21.5도, 제주는 2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30도 안팎으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등 뒤 합장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거북목을 가지고 있거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합장을 하기 전에 어깨에 대한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옆구리 아래쪽에 내 손등을 한번 대볼게요. 자, 팔꿈치의 위치를 내 전방 앞쪽으로 가볍게 보내주는 겁니다. 무리해서 보내지 않고 어깨에 약간의 자극만 느낄 정도로 가볍게만 보내볼게요. 몇 번의 호흡이 끝난 후엔 천천히 힘을 풀고 손도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본 자세를 시작해 볼게요. 허리 밑으로 두 손을 모아서 합장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손의 위치는 허리보다는 등 쪽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힘의 방향을 유지하시기를 바랄게요. 합장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두 주먹을 쥐고 주먹끼리 서로 꽉 누르는 힘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리에서 등 쪽으로 끌어올리는 힘도 유지하고 있을게요. 지금 당장 합장을 만들지는 못해도 꾸준히 연습하면 시간이 흘러서 합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허리 뒤로 손을 모아 합장 모양 또는 두 주먹을 꽉 누르고 있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손의 위치를 허리에서 등 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유지하고 있을게요. 가슴을 넓게 편 상태에서 몇 번의 호흡을 반복할게요.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팔에 힘을 풀고 손을 허벅지 옆으로 돌려놓을게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휘발유값 2,000원 밑으로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정말 매일 치솟던 휘발유 값이요. 약 2달 만에 2,000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아침 8시 기준으로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98원을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경유의 경우에도 전날 대비 2.75원이 떨어져서 리터당 2,061원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가격 그리고 경유 가격 모두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왔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이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국내 휘발유 가격이요. 올해 3월 15일 처음 이제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러한 2,000원대를 넘은 게요. 약 9년 5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4월 들어서 약간 떨어졌다가 5월에 다시 2,000원 선을 돌파했고요. 지난달 11일에는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날마다 신기록을 세우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30일 리터당 2,144원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어제 아침 8시 기준으로 리터당 1,998원을 나타내면서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이 2달 만에 2,000원 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휘발유 가격이 2달 만에 2,000원 선 아래로 내려간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배경을 두고 올 7월 1일 이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러한 확대폭이 드디어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이 유류세 인하폭이 약 37%로 확대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류세 인하폭은 7월 1일부터 확대가 됐는데 왜 이제서야 가격이 떨어진 건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 2주가량의 시간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가 이 전국 주유소의 약 7% 정도인 76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외에 이 자영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고분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 유류세 인하폭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한 7월 둘째 주분부터 이 유류세 인하폭이 적용된 시장 가격이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주유소 갔거든요. 네. 오랜만에 1,900원대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짚어볼 게 휘발유 가격과는 달리 경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주유소를 살펴보면요.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 미만으로 이제 책정된 곳은 전국 주유소의 50%가 넘습니다. 반면 경유의 경우에는 2,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제시설에 대한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유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고 정유시설 폐쇄 단계에 들어간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서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경우에는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높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휘발유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다가 이번에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 역전이 일어난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름값을 비롯해서 치솟는 물가가 빨리 좀 안정화가 돼야 될 텐데 참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전자담배가 초미세먼지 더 뿜는다입니다. 전자담배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고 더 멀리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자담배 하면은 연기든지 냄새든지 덜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번 실험 결과는 오히려 실제로는 더 많은 간접흡연을 발생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였는지 보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연구팀은요, 그 담배의 연기 또는 그 에어로졸이 확산되는 그 양상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의 농도까지도 측정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흡연 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요, 타인에게 가장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 개비당 17만 2,800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일반 관련 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는 이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확산 거리 또한 더 먼 것으로, 멀리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피해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악취의 강도가 일반 담배보다는 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적다 보니까 전자담배가 일반적으로 젊은 층부터 여성층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지만 해악은 오히려 더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이런 식의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자담배가요, 국내에 있는 담배 관련한 그 규제에 대한 적용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을 담배갑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전자담배 회사들은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건 연기가 아니다, 에어로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법 적용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담배의 법적 개념이요, 담배 잎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담배 잎이 아닌 담배 줄기와 뿌리 그리고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들다 보니 해당 담배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담배에 해당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담배에 대한 개념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전자담배 규제에 나서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전자담배잖아요. 네, 그렇죠. 담배긴 담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네. 또- 피해를 주는 예. 네, 다음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또 멈춘 테마파크 놀이기구입니다. 요즘 강원도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테마파크가 있죠. 춘천에 위치한 L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가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타워 전망대라고 불리는 높이가 약 42m가량의 높은 놀이기구인데요. 어제 낮 12시 29분쯤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높이인 21m 지점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이 이용객들 19명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고립되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 아파트 5층과 맞먹는 높이에서 2시간 가까이 놀이기구가 멈췄다. 굉장히 놀라고. 저거 공포죠. 그렇죠. 아찔했을 것 같은데 네. 구조는 잘 진행이 됐나요? 다행히도요, 부상자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고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 당시에 이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탑승객들은 총 19명으로요, 직원을 포함한 성인 12명, 그리고 어린이 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와 춘천 소방서는 사다리차를 들어 올려서 어린이들 7명을 먼저 구조한 다음에 나머지 성인 탑승객 12명을 무사히 구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부상자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무사히 구조돼서 다행인데 또 이게 사고도 사고인데 테마파크에서 늦장 대응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테마파크가요, 좀 이렇게 대비 늦장 대응을 해서 많은 비난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고는 낮 12시 29분에 발생이 됐는데 실제 신고는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10분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를 두고 이제 당시 근무 중이었던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가 점심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사고 파악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미흡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게요, 이 해당 테마파크가 개장한 이후로 5번째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5월에 개장했습니다. 굉장히 핫한 곳이기도 한데 5월 개장 이후에 벌써 5번째 사고였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해당 L 테마파크는요,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5번째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요. 지난 5일에는 이 롤러코스터의 전기 공급이 끊겨서 작동이 멈추면서 당시에도 이용객들이 약 40여 분 만에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사고가 났던 이 롤러코스터는요, 총 4차례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뜩이나 제기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놀이기구인 이 타워 전망대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 이게 겁나서 가겠습니까? 네. 테마파크 측에서 뭐라 그래요? 입장이 뭡니까? 해당 테마파크에서는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연이은 놀이기구 사고에 이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일각에서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죠. 점검 확실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즘 계속 덥죠. 네. 거기다 비까지 오고 습도 높고 해서 덥지근하고 이런데 이런 무더위에도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큼 현장의 열기가 네.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막 무더위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주 생생한 나눔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무더위. 특히 올여름은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올 거란 경고까지 나온 가운데 폭염에도 냉방기구 사용이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만 선풍기도 내려갖고만 사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나선 사람들. 어려운 여러분에게 여름나기를 위해서 오늘 다 전달될 예정입니다. 더위마저 식히는 이웃들을 위한 온정 가득 나눔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조용하던 이곳에 사람들로 북적북적.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에서부터 지역 내 봉사단까지 모였답니다.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되면서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안녕한 여름나기라는 이름으로 2000세대, 2500세대, 2300세대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나눔이라는 뜻 하나로 모인 사람들.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할매 할배 사랑 나눔에 왔었고 해마다 이 코로나 때 말고는 계속 왔었거든요.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릴레이로 키트를 제작할 예정이고 총 2,000세트를 이웃에 취약한 어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당 물품들로 구성된 키트가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세대에게 전달될 건데요. 힘찬 목소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고 응원 메시지가 담긴 부채와 함께 각 단체에서 직접 키트 구성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고소득층한테도 보내고 농촌에도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취약계층들이 좀 더 지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눔이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해 보입니다. 혼자 좋은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면 한 명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일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성을 모으고 나눔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 될 것 같아요.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 때문에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지원 사업이 필요한 건데요. 행사가 끝나고 물품 전달을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들. 영자 어머니. 엉덩이가 덥다니까. 요거 깔고 앉아있으면 시원합니다. 예. 아주 시원하네. 시원하세요, 방망이가. 예, 억수로 시원해요. 아이고, 괜찮네. 네. 요거는 까는 거. 여름을 부탁해. 시원하게.
행복한 여름 보내시라고 요것도 다 만들었거든요.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김영자 어머님처럼 혼자서 좀 힘겹게 여름을 나시는 분들 추천을 해주셨고요. 토요일 날 이제 어머님 처음 만났는데 어찌나 정스럽게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든지 그래서 벌써 그냥 우리 엄마같이 친하게 됐어요. 내가 서서 걸으면 못 걸으니까 그만 선풍기도 내려갖고만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한번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어머니 불을 좀 켜봅시다 우리. 오케이. 이어서 또 다른 어르신 댁을 찾았는데요. 자 우리 이순자 어머님을 소개합니다. 어머님한테는 우리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불로 좀 켜고 있어요. 너무 어둡게 계신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켜는 게 아니고. 정신줄이 많이 나오고 네. 켰다 하면 이 장면은 갖고 사용을 하는 길이에요. 이 장면 아직 하나도 안 보이고 오른쪽은 아직 안 보입니다. 비가 와도 할매가 보고 싶어서 와야지. 그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디 다치거나 했을 때 금방 병원도 못 가고 이럴 때지 뼈파스 하고 물파스도 있고 짝이 아플 때 이럴 때 뭐 바르시면 대구로 준비했고 그다음에 요건 이불이거든요. 이불 요것보다 여기 가시가시하게 시원합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순자 어르신. 텔레비 보고 일을 할 때 앉아있으면 엉덩이 땀 차고 한다 아닙니까? 할매 울지 말고. 뭐 제대로 뛰는 게 아니. 자 할머니 내 손 잡고 살짝 일어나 봐요. 이제 앉아봐봐. 어때요? 말랑말랑하게 좋지? 밥도 이렇게 작은 정성이지만 눈물을 보이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시는데요. 이 비 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쩌든지 잘 건강하게 잘 지내서 여름에 더운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동안 마을 동무가 돼드리는 자원봉사자들. 처음에는 우리가 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게 돼서 했는데 하다 보면 또 더 어려운 할머니들도 계시고 더 마음이 가는 할머니도 계시고 해서 가끔씩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뒤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밥 잘 챙겨 드시고 해. 어머님 갈게요. 네, 다음 또 올게요. 네. 나눔은 큰 배품이 아닌 생활 속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하는 삶, 작은 나눔에서 시작합니다. 네, 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문 활짝 열어볼 텐데요.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품생명공학 최은은 박사,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건 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행복진료실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자, 힌트 주세요. 이건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힌트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또 질환이면은 뭐 비만 이런 거요? 그렇지, 아니, 뭐.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 나오실 거. 그러면 저거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는 거였는데 선진국들은 이게 레저 활동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저 활동을 하다가 특정 부위가 이렇게 다치는 거, 뭐 손목이랄지 팔꿈치 대충 나오네. 뭐 골프, 테니스 이런 거 나오네. 어디 그런 것 같은데. 엘보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아픈 분들 요즘 많으니까. 네. 과연 추측한 게 맞을지. 글쎄. 네.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 여기가 아프면 이 동작 어렵다인데 저 동작 사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저 남자친구의 저 모습을 보고 네. 결혼을 결정했다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기가 어디가 아픈 적이 잘 안 돼요. 저 자세가 진짜 데이트할 때 예전에 필수 코스였다. 네. 근데 요즘 자동차들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렇죠.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또 남자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꼭 입에 주차권을 물고 이렇게 또 후진하시더라고요. 주차권 주차권 물어야 물고. 돼. 자, 저 이렇게 자세. 추측을 해봤는데 이 동작 자체가 보시면 목이나 어깨에 좀 무리가 가는 그렇죠. 이게 거 아닐까? 쫙쫙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뻐근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제 보여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꿉꿉한 장마철 어깨관절주의보입니다. 어깨였군요. 어깨 관절주의보. 그동안 이제 요즘같이 비가 오거나 뭐 습도가 좀 높거나 비가 올 것 같거나 네. 뭐 쑤시다 여기 아프다 뭐 빨래 걷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작년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그렇게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요즘. 잘 때 그렇게 아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기상청이야 라고 하는 어르신들 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파. 그리고 저는 아직 어린데 나이랑 상관없이 괜히 하늘이 흐리면 몸이 찌뿌둥한 것 같아서 기지개도 자주 켜게 되고 그렇거든요. 날씨와 관절 통증 실제로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어요. 오죽하면 저도 환자를 보면서 기상청보다 어머님 기상청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 날 나 놀러 가도 되겠어? 진짜 물어보면 오히려 진짜 가끔 가다 보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연구가 해봤는데 실제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장마철처럼 이렇게 저기압이 됐을 때 우리 관절각 안에 그 내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수분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니까 그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내가 안 좋았던 곳이면 더더욱이 통증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5살 앞에 이제 50살 된 우리 차연한 박사님도 그렇게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근데 실제로 장마철에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편입니다. 제가 15년 정도 관절 통증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느낀 경험 바에 의하면 장마철이 되면 예전에 이제 어깨를 수술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어깨를 한번 다치셨던 분들이 병원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오십견 환자분들은 이제 습해지면서 어깨 관절이 굳게 되고 또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가 에어컨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깨가 또 굳어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절염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관절의 유연성을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장마철에는 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관절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이 기압과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요즘 같은 장마철에 뭐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전체적인 대기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 안쪽에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공기가 팽창되니까 관절 내강의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통증에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습도는 일상적으로 약 50% 내외라고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90%, 100% 정도의 이 습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땀을 발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약간 붓기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부어 있으니까 더 통증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아프고 뭐 이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쭉 그렇죠. 이게 안 돼. 매력 발산이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후진할 때는 진짜 이렇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차권을 안 물어서 성공을 못했네요. 근데 이게 어깨가 아프면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간혹 뒷좌석에서 뭘 빼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근데 이 자세가 문제가 이럴 때 어깨가 잘 다칩니다. 뒷좌석에서 뭘 빼려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어깨가 안 좋으면 우리 실생활에서 머리 감을 수도 없고 또 하나 옷 입을 때 혼자서 못 입게 돼요. 이렇게 뭐 생활의 어떤 질을,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어깨 관절 평소에 신경 써주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앞서 힌트에서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흔히 어깨는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니까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앉아서 일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깨 환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골프, 야구, 뭐 배드민턴, 클라이밍 이런 이제 스포츠 레저를 즐기시는 인구도 늘어나고 PC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왜 배웠는지 모르지만 동요 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 꼬부랑 할머니 그러면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다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도 이렇게 키우고 붓도 막 이러니까 그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리 쪽이 이렇게 많았던 거군요. 이게. 근데 예전에 꼬부랑 할머니지만 요즘에 이렇게 하고들 다니잖아요. 자세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계속 관절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50년 이상 쓰다 보니까 관절이 다른 느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깨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러면 오십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먼저 들고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어깨 질환 환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어때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당시까지만 해도 한 217만 명 정도. 이것도 2015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증가한 거였거든요. 2015년도에 갓 200만 명을 넘기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2년 만에 17만 명이 증가하고 2019년도 통계에서 236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사이에 한 4년 동안에 약 36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어깨 통증으로 진단을 진료 받으신 분이 아주 고령이 아니라 5, 60대 정도의 비교적 중장년층에서 많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자 수가 많은데요. 특히 어깨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어깨는 관절 사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꿈치는 한 90도 정도만 이렇게 펴졌다 오므려졌다 하면 제 기능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어깨는 우리가 앞으로도 거의 170도, 180도가 올라가야 되고 옆으로도 뒤로도 그리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 회전 운동까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관절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관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 운동 범위가 조금만 줄어도 생활도 많이 불편하고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다른 관절보다 더욱 관절 운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중년 여성분들이 어깨 관절 질환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는 근육량도 적고 운동량이 좀 적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집안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쉽게 좀 손상이 오게 되고 또 중년 이후에는 폐경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찾아오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떤 골절 질환이라든가 골절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돼서 어깨 관절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막 너무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막 찌릿찌릿 아프면 이러면 병원에 바로 찾아가지만 어깨 같은 데 좀 뻐근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일을 좀 많이 했나? 며칠 좀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바로 병원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일단은 좀 견디죠. 그러다가 못 견디겠으면 아우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병원을 가는데 어깨의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 통증을 느꼈을 때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깨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할 시기에 대해서 진단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고안한 신호등 자가진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그래서 이렇게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호등이 그려져 있고 일단 초록색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초록색은 팔이 귀까지 들린다. 팔이 귀까지? 들린다. 그렇죠. 팔이 귀까지. 저희 다 되는데요. 팔이 귀까지. 다들 양호하시네요. 네. 초록색 불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직은 어깨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일을 좀 내가 무리를 했어요. 어깨가 아파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팔을 쭉 들어보세요.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귀까지 붙을 정도로 180도 가까이 올라간다.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에 가셔서 뭐
약을 먹었다든지 주사를 한번 맞았다든지 물리치료를 받았다든지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내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어깨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끔씩 이제 어깨에서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소리만 나고 통증은 없다. 이것도 역시 녹색불. 아직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나는 학교 다닐 때 어깨가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이 뭘 질문하면 손을 못 들어봤어. 어깨가 아파서 질문할 건 많았지만. 네. 자, 이제 노란불인데 저는 이 노란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신호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노란불 보시면 팔이 90도 들린다. 또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네, 정확하게는 90도까지는 편하고 90도 이상을 올리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불편한 정도 그리고 귀까지는 안 닿을 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이나 주사가 없이는 저는 잠을 못 자요. 이러신 분들 주사 치료를 좀 했는데 6개월은 안 되고 3개월 정도 효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통증이 있어서 뭐 떨어뜨린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노란불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란불에서는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팔이 90도 이상. 노란불이 이거면 빨간불은 뭐야? 아예 안 올라가는 거야. 아예 안 들린다는 거 건가요? 아닌가? 빨간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간불은 팔 들기 힘들다. 이거는 맞아. 완전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어떻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네. 무섭다. 네, 빨간불이면 이제 말 그대로 멈추라는 얘기죠. 이제 팔도 드는 게 힘들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은 다름을 멈추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욱신거리고 아프다거나 자꾸만 어깨가 아프니까 반대팔로 어깨를 주무르게 되는 경우 밤에 아파서 자주 깨고 통증에 뒤척이고 팔을 90도 이상 들기가 힘들고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아도 아주 잠깐만 괜찮을 뿐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때에는 조금 멀리 있는 가벼운 물건을 들 때에도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신호등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딱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으면서 병을 키우시면 안 되고요. 신호등 노란불일 때부터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깨 관련 질환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50견 말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만으로 이제 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봄에 팔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집에 또 똑같이 옵자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병원에 갔어요. 다 50견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집에 있는 그분은 50견인데 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전에 수술했거든요. 맞아. 야, 저는 제 어깨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인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어깨 관절 질환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치료할 때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깨 질환 대표적인 3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온 건 사실 50견이지만 50견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일 많이 아픈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통증이 가장 심한 어깨 질환. 이건 뭐 얼마 전에 수술한 차윤호 그쵸. 선생님이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 파열 정도 80% 때문에 5월 9일 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게 가장 아픈 질환이라고는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긴 했어요. 잘 들어지진 않는데 소신에게는 왼손이 있어서 받치고 올리면 그래도 다 해요. 그리고 하다가 특정 자세가 있으면 뜨끔 아프지 이게 막 이러진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 회전근개는 아마 가장 아픈 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골프도 해봅니다. 치셨잖아요. 그 어깨로 골프도 치시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별걸 다 했어요 그걸도. 그러면 과연 가장 통증이 심한 어깨 질환은 무엇일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3대 어깨 질환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석회성 건염. 네, 석회성 건염. 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름 그대로 이제 건이라는 부위에 저 석회성 물질이 끼어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성 물질은 뭐냐?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뼈처럼 땅땅한 애가 어깨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꾸 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왜 걸리는지 명확한 원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쪽에 이제 미세 혈류 변화,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힘줄의 퇴행성 변화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생길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석회성 건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가 17만 815명으로 2010년 대비 2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깨 이쪽에 석회가 쌓인다는 건데 네. 말만 들어도 여기 막 뻐근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깨 질환 중에서 통증이 가장 심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응급실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깨에 붙잡고 들어오시거든요. 다친 분들 아니면 대부분이 이 석회에 의한 석회성 건염 환자일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저 애 낳았을 때만큼 아파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통증이 심하고요. 하지만 엑스레이상에서 석회가 보였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응급실을 갈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는 건 아닙니다. 석회의 크기가 변할 때, 커지거나 작아질 때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고요. 석회성 건염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들어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대개는 어깨 앞쪽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팔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목 쪽으로 이제 통증이 뻗치게 되고 어깨 주변을 만지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아까 하셨던 빨간불이네. 불빛이잖아. 아예 못 빨간불. 드는 상태. 근데 저는 언뜻 그 어깨에 돌이 생기는 병이다, 요로결석처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돌 생기는 병, 어깨에 돌이 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로결석처럼 그렇게 돌이 끼는 건 아닙니다. 이 건염, 그러니까 힘줄 주변에 석회성 가루가 좀 쌓이는 개념인데요. 아주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서 이제 안쪽에 긁어내게 되는데 실제 가루 형태의 석회가 긁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치약처럼 이렇게 좀 녹아서 쭉 붙어 있는 양상으로 긁어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사진이네요. 네, 실제로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은 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분은 54세 남성 환자분인데요.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통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지속되고 팔을 전혀 들 수 없는 상태여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팔 부위만 마취하고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석회 부위를 확인하고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석회가 저렇게 치약처럼 나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다시 확인하면 석회가 말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수술 사진 보니까 막 더 무서워요. 아니 거기 수술하는데 부분 마취한다잖아요. 그럼 막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재워드려서 소리는 안 들립니다. 제가 받아봐서 아는데요. 부분 마취하고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는 안 들립니다. 나그 소리 들으면서 하면은 이제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이 석회성 건염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건 이제 환자의 상태나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석회성 건염은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 치료가 일단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약물이나 뭐 주사 치료를 해봤는데 그런데도 저는 너무 자주 아파요. 이러신 분들에게는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은 이분은 직업상 어깨 사용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던 38세 젊은 남성분인데요. 지속적인 어깨 통증,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도 설치고 일할 때 힘이 안 들어간다며 내원하셨는데 통증 치료 후에는 증상이 좀 많이 가벼워져서 초음파 시술로 제가 석회를 제거해드렸습니다. 그나마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서둘러 조치가 가능했던 케이스로 기억됩니다. 여기 저 앞에 우리 카메라 감독들도 계시지만 카메라 왜 저 ENG 카메라 들고 찍잖아요. 굉장히 무겁죠. 이런 분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 나이 들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도 어깨 병이 오기 때문에 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3대 어깨 질환 두 번째는요. 회전근개파요. 아이고 이거 차박사님이 사자가 계셔서 제가 사례자네요. 제가 사례자. 이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 네, 모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제
힘줄을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회전 둘러싸고 있다 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힘줄이 찢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힘줄, 점액낭, 활액막 등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통증이 발생한 단계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깨를 쓰시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잖아요. 파열. 그러니까 파열.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벌써. 네. 이게 심하게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다치지 않아도 노화로 인해서도 이게 올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냥 한 특정 마을에서 무작위로 683명을 이제 데려다 검사를 해본 겁니다. 검사를 양쪽 어깨를 다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20.7%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이 됐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13.5% 가량은요 증상이 아예 없었는데 그냥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린 5월에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심하게 어깨를 다쳐본 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노화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제가 아프고 나니까 주위에 벌써 2명의 제 친구가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둘 다 회전근개 파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화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따라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회전근개 파열도 그만큼 진단도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특이한 것은 이제 중장년층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운동들을 많이 하죠. 네. 골프를 비롯해서 테니스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게다가 여가 레저 생활들이 많아지면서 어깨를 쓰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노인 연령층에서 생긴다기보다는 5, 6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의 환자 증가 추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도에는 약 70만 명 정도였던 환자 숫자가 작년 이 기준 대비로 보면은 약 80만 명까지, 88만 명까지 증가했으니까 2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많이 늘었다. 노인 인구 굉장히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아니 근데 차 박사님처럼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면 100%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수술을 결정할 때는 파열의 정도와 크기가 중요하고요. 부분층 파열이라면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 치료로 어느 정도 이제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층 파열이고 통증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이제 받게 되시는데요. 대부분은 관절 내시경으로 튀어나온 뼈를 다듬어드리는 견봉 성형술과 힘줄을 봉합해주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게 됩니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분은 61세 여성분이신데요.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지고 먼 곳에 있는 물건을 들기가 힘들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 전층 파열에 해당하여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사진을 보시면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원래 위치를 벗어나 있고 수술은 팔만 마취한 채 약 1cm 구멍에 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제 위치에 봉합하여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네. 차 박사님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 저도 생활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초록불 근처까지 가고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잘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대표적인 3대 어깨 질환입니다. 자, 뭔지 이어서 보시면 50견.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나왔네. 네. 이게 대부분 어깨 아프고 이러면 50견이 왔나 봐. 맞아, 이러잖아요. 맞아. 네, 네. 근데 구체적으로 50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50견은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절낭은 관절 주변을 싸고 있는 하나의 주머니 모양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하나의 윤활유 같은 것들을 싸고 있는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뼈와 접촉하는 관절의 마찰력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유착이 생기게 되고 어깨가 굳고 또 운동하게 될 때마다 통증과 함께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네. 이게 마치 50세 전후로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50견이라는 표현이 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 뻐근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50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5세 남성분인데요. 좌측 정상 관절낭에 비해서 우측에 쪼그라든 관절낭이 보이실 겁니다. 밤에 이제 어깨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며 내원을 하셨고요.
이분께는 관절 운동 회복을 시키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운동 범위도 다 회복되셨고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면 저녁에 좀 이렇게 아픈 경우들 있잖아요. 네. 운동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게 50견 같은 경우 지금 뭐 관절낭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래가지고 아프다 그러는데 관절낭이 이렇게 밤이라고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아픈 이유가 있나요, 그게? 통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일단 대부분의 병들이 보면 밤에 아프죠, 그렇게. 근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낮에는 사실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네.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못 느끼다가 자려고 그러면 이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일 아픈 부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우리 어깨 질환에 좀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특히나 지금처럼 50견이나 뭐 이렇게 뭐 충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낮에 다닐 때는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게 약간 요 사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닿지 않으니까 잘 아프지 않은데 밤에 자려고 그러면 또 이게 이 사이가 좀 좁아지잖아요. 압력이 가해지게 되다 보니까 저녁에 특히 그렇게 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팔베개 해주고 자꾸 견디다가 견디다가 보니까 그치. 혼자 자는데도 그때 막 중압감이 팔도 많이 저렸어요, 그때. 참았잖아 이렇게 그래, 하면서. 그러고 나중에 얘 팔 움직일 때 되면 얘가 혼자 못 움직이니까 이쪽 팔 잡아가지고 들어올린단 그래 말이야. 이렇게 저리니까. 그렇지. 다 사랑꾼이셨네. 아니, 팔베개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50견 있거든요. 환자가 실제로 많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2017년도에 약 75만 명 정도였던 환자 숫자가 2021년에는 87만 명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특이하죠.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많은 숫자의 진단받으신 분들이 30, 40대 젊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50견이 아니라 30견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40견 이래야 되겠네. 30견이요? 네. 30견 충격. 선생님, 제가 지금 32살입니다. 네. 그럼 저도 올 수 있다는 거네요, 50견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50견은 주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서 많이 발생한다 해서 이제 붙은 질환의 별명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뭐 교통사고 같은 그런 외상을 받았다거나 하신 분들도 50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대에도 20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관절 운동 범위가 부족해지고 타고난 관절의 유연성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말리고 그런 말린 어깨인 분들이 50견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깨 아프거나 뭐 다른 데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워낙에 또 바쁘시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못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정리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물어보지 못했던 그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좀 읽어볼게요. 동네 공원에 있는 어깨 운동기구를 사용한 후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기구를 잘못 사용한 것 같은데요. 사용법이 혹시 따로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사용법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써 있긴 해요. 네, 뭐 이렇게 돌려라. 그렇죠. 네. 트위스트 할 때는 뭐 이렇게 너무 막 안 잡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긴 한데 네. 근데 하나하나는 적혀 있는데 운동의 순서는 적혀 있지 않거든요. 어떤 기구를 먼저 사용해라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그게 뭐 순서가 필요한가? 자, 어쨌든 해야 정답 되나? 들어보죠. 우리가 그래도 네네. 유치한 것대로. 정답은요? 자, 저는 O라고 봅니다. O. 아니 그냥 놓여진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잘 보시면 사용 후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그럼 어깨가 좀 아픈 상황인데 무리해서 운동기구를 돌린 거지. 그러니까 더 아파진 거니까 사용법을 제대로 못한 거군요. 사용법에서 주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무리해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그런가? 정답 궁금한데요,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순서와 방법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어깨 운동기구 숄더 휠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 쓸 때 흔히 회전 운동이 어깨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크게 돌리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르래 운동으로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 회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숄더 휠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팔을 멀리 뻗어야 되다 보니까 어깨 근육 손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움직이다가 크게 움직이는 운동기구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순서가 있네. 그래서 또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할게요. 운동을 즐겨하는 60대입니다. 어깨가 아플 때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러셨는데. 야, 요거 어깨가 아플 때 운동하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술 전에 운동을 그래도 하면 괜히 좀 풀어지는 것도 같고 기분도 좀 좋고 하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운동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플 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반반 맞는 것 같아서 세모 들게요. 정답 궁금한데요, 선생님? 정답은 세모가 맞긴 합니다. 네. 이거 되게 애매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깨 아플 때 이것만큼은 조금 더 주의해달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일단은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깨 아플 때 항상 운동을 해주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꼭 그 정도를 넘어서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더 고장을 내니까 우리 차 박사님처럼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제일 요즘에 클라이밍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이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잡고 자꾸 땡겨 오게 되잖아요. 한 번 잡고 가게 되면 내 체중이 이쪽에 다 실리게 되니까 어깨한테는 진짜 안 좋은 운동법인데 오히려 환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풀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깨가 아플 때는 혼자서 뭐 인터넷 보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이제 지도 하에 받는 어떤 뭐 이런 시술법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50견은 겨울에 더 잘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 되면은요, 그냥 뻣뻣하게 몸도 굳고 관절도 좀 굳는 것 같고 몸도 웅크려들고 그럼 당연히 50견도 더 아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건 옵니다. 아니 습도 많을 때 얘야 빨래 걷어라 이런다면서요. 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요즘 같은 때가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아니면 시도 때도 없나? 그냥 굉장히 과학적으로다가 유출을 해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인 병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X.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50견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관절낭 안쪽의 퇴행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겨울철에는 차 박사님 말씀대로 워낙 잔뜩 웅크리기도 하고 근육의 경직도가 올라가니까 다소 통증은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발생시켜주는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도나 뭐 이런 것보다도 노화에 의한 것이 있고 자세에 의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여름에는 더워서 안 하고 겨울엔 추워서 안 하고 하면서 운동을 피하면 이 운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관절에는 더 나쁜 영향을 줘서 몸이 이렇게 다양하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보니까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어깨가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차 박사님처럼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50견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중풍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50견이 쉽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거는 자꾸 운동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깨 관리를 위한 건강 비법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관 선생님은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50견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 필요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아플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저 어깨가 아픈데 저 50견인가요? 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에게 50견이라는 진단명이 이제 친숙할 텐데요. 어깨에는 50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질환들도 많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한 치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 진단명을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50견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50견 자가 진단법. 요즘에는 30견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그래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쪽으로 좀 모실게요, 선생님. 아, 설마 제가 30견이 설마. 안 되죠? 아니지. 설마요. 네. 자, 이 앞에 서면 되나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50견 자가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천사 날개 셀프 진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벽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크릴 벽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ENMC께서 이렇게 벽에 붙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와 등, 어깨, 그리고 뒤통수까지 벽에 딱 붙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양쪽 팔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와 손등이 벽에 잘 붙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다행히 50견은 전혀 없으시네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손등이나 팔꿈치가 벽에서 떨어진다거나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50견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딱 붙일 수가 없고 네. 손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벽에 붙지도 않는다. 네, 팔이 잘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벽에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다고 하셨죠? 네, 저희가 네. 의자를 준비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이 있다면 둘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등이 보이게 한번 앉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앉아볼게요. 네. 그래서 한쪽 팔로 이렇게 열중시합 자세를 하시게 되면은 네. 자, 우리 척추를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지금 ENMC께서는 여기까지 오시고 자, 반대 손으로 이제 내리시고 반대팔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덜 이제 올라가요. 주로 사용하시는 팔이 조금 덜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데 차이가 좀 한 뼘 이상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50견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은 거죠? 네, 아주 차이가 정상입니다. 있긴 한데 한 뼘 이상은 아니어서. 네. 이런 방법이 있군요. 이게 진짜 혼자서도 해볼 수 있겠네, 집에서. 네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또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50견 그거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치료법 맞나요 그게? 그게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이제 완화되기는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운동을 내가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주사의 도움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하면서 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게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견 알겠습니다. 자가 진단법 잘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왼쪽 팔은 쭉 올라가는데 네. 오른쪽이 좀 힘든데. 저도요. 여기 좀 차이가 네. 있죠? 아까 오른쪽으로 그러셨잖아요. 주로 쓰는 주로 팔이 쓰는 안 팔. 올라간다고 네, 그러셨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푸시업 할 때 이쪽이 조금 뻐근해서 안 되더니 네. 이게 그러네. 야, 혹시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무섭네. 장민혁 선생님, 어깨 운동법이라고 그러셨네요. 네, 어깨 건강 좀 지키고 50견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정영 씨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쪽 팔. 아니,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운동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산도 준비했는데 먼저 스트레칭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깨는 항상 뒤쪽에 있는 견갑골을 많이 모아줄수록 좋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가볍게 어깨를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돌리면서 최대한 뒤쪽으로 많이 한번 꺾어 보십시오. 견갑골 사이가 좁아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당겨주시고 어깨를 가능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자세가 좋은데요. 이 상태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쭉 당겨주시는 방식으로 어깨를 먼저 한번 풀어주십시오. 다 풀어주셨으면은 집에 있는 이런 간단한 우산이나 아니면 지팡이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자, 어깨 거상하는 운동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손 먼저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이쪽 지팡이 끝을 잡으시고 쭉 한번 올려주세요. 쭉 올려서 귀까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 반대쪽 손으로 이
막대기 그리고 우산 같은 것들을 쭉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시원하네요. 네, 쭉 끌어올려 주시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어깨가 거상되는 스트레칭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원한데? 네, 반대쪽도 번갈아 가면서 네, 쭉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저도 오른쪽이 좀 더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더 통증이 느껴지고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상 운동을 마치셨으면은 이번에는 이 내회전과 외회전 중에서 외회전 운동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왼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을 잡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해주는데요. 아마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끝까지 다 돌아가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가만히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왼쪽 팔이 이렇게 90도 이상 꺾이면 되고요. 벽에 붙어가지고 벽까지 붙이는 걸 연습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외회전 운동을 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는 좀 몸통 안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붙인 상태에서 정확하게 회전 운동만을 통해서 90도 이상 꺾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시원하시죠? 신호가 가네요. 시원하고 스트레칭도 되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법 지키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가져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모사원 선생님 한번 볼까요? 견우, 견뇨? 견우, 견뇨? 아니, 뭐, 견우, 진녀는 알았는데, 견우, 견뇨? 네. 이거 뭐예요? 네, 우리가 어깨 아프면 자연스럽게 어깨 쪽에 손이 가죠. 이렇게 주물르고 뭐 퉁퉁퉁퉁 두들기다 보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필요한 혈자리를 자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견우와 견려혈이 이름에도 벌써 어깨 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깨 질환에 다용하는 혈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앞쪽으로는 견우, 뒤쪽으로는 견려혈이라고 합니다. 잘 잡는 방법은 사실 딱 누우면 우리 삼각근이 이렇게 온폭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앞뒤로 두 개가 생겨요. 그 앞쪽이 견우혈이고 그 뒤쪽이 견려혈입니다. 그냥 눕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파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었다 내렸다. 네, 견우와 견려혈을 잡아주고 어깨 운동을 해주시면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잠깐 이런 식으로 시원한데요? 네. 두둑 소리가 계속 나요. 두둑. 왜 이럴까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깨가 아파요 하고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게 우리는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깨 부분은 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어깨 관절이 안 좋은 건지 이게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업무에 의해서 여기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이 승모근이 뭉친 건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항상 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아프면 사실 진짜 더 심각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목 밑으로 해서 승모근이 뭉치는 건데 사실 여기를 풀어주는 혈자리 이름도 견자가 붙어요. 견정혈이라고 합니다. 견정. 그래서 여기가 많이 근육이 뭉쳤을 때는 이렇게 딱 손을 편안하게 얹었을 때 궁지가 딱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견정혈이 돼요. 아니 근데 모사 선생님 계속 이러면서 마이크를 건드셔가지고 소리가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음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견정혈을 이렇게 눌러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평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 좀 많이 뭉쳐 있을 때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혈자리만 하긴 그렇고 앞에 보면 또 차가 한 잔씩 놓여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차일까요? 이건 뭐죠? 괜찮은데? 먹는 맛인데. 맛도 괜찮죠. 네, 먹을 만한 차는 두충차라고 합니다. 두충차. 두충차? 네, 두충나무의 껍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우리 관절염에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기도 해요. 네, 나무 껍질과 우리 두충 잎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으니까 우리 두충 나무도 좋고 두충 잎 같이 사셔서 이렇게 차로 끓여가지고 마시면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깨 통증에 도움이 주는 혈자리와 차까지 알아봤습니다. 모 선생님 고맙습니다.
은연중에 저 예전에 아버지가 야, 어깨 좀 주물러라 가서 주물렀었죠. 네, 내가 네, 지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정형외과 전문의시니까요. 이 어깨 관리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운동하기 힘든 날씨이지만 어깨에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많으신 분들은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이상 굳은 등 근육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5분 이상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환자 대표 최윤환 박사님은 네. 저도 제가 근육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1, 2년 전부터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게 어깨를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로서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례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잘 나오셨어요. 자, 어깨 건강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이라 어디 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들 떠나실 텐데 아무래도 방역도 좀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말에 곳곳에 장마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 정보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